네, 이 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네, 그 첫 번째 주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원 도입을 했었고요. 오늘 실질적인 첫 시간입니다. 정조와 영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1742년 탕평비 건립부터 1894년 동학농민운동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수원 화성의 8달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서요. 영조의 탕평책 그리고 그 손자인 정조의 규장각 설치와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실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한번 짚어보고요. 갑신정변을 통해서 조선이 어떻게 개화를 하려고 노력했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네, 그럼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책입니다. 먼저 영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조는 여러분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재위했던 조선의 21대 임금입니다. 영조의 개혁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탕평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탕평책을 알리기 위해서 탕평비라는 것도 건립을 했는데요. 탕평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네, 즉 그때 당시에 당쟁이 심했었는데요. 당쟁을 막고 당파 간의 정치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는 바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붕당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붕당은 조선시대에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정당과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학문이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이 조금 지금의 정당과는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 이 붕당 정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그 다음에 균형을 하면서 좋은 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변질이 돼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붕당 간의 싸움을 하게 돼서 한쪽 편이 이기고 한쪽 편이 지게 되면 이제 진 쪽의 사람들을 마구 죽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붕당 간의 정쟁이 매우 심해지게 되죠.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매우 나쁜 거였습니다. 임진왜란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정말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사신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쪽은 전쟁이 일어난다. 다른 한쪽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의 정치 세력이 서로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었죠.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영조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겁니다.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영조가 이 음식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탕평채의 재료가 청포묵, 그리고 쇠고기, 미나리, 김이 들어가는데요. 청포묵은 흰색, 그리고 쇠고기는 붉은색, 그리고 미나리는 푸른색, 그리고 김은 검은색이죠. 이 색깔이 각각 붕당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너희들도 신하들도 싸우지 말고 서로 자신의 색깔과 특징을 잘 가지고 있대. 서로 어우러져서 조선을 위한 정치를 하라. 이런 뜻이었겠죠. 네, 그리고 영조는 네, 두 번째로 세금을 줄여서 백성들의 네, 삶을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책을 편찬해서 학문과 제도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조의 개혁정책 중에서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탕평책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양반들이 서로 편을 나눠서 이렇게 싸움만 하기 때문에 조선 사회는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었죠. 네, 그것을 네, 줄이고자 했던 정책인 탕평책,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썼던 세금을 줄이는 정책 등이 바로 영조의 개혁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조의 손자인 정조의 개혁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세자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죠. 그런데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사도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죠. 네, 이 사도세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을 그린 영화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서 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중간 이렇게 건너뛰어서요. 정조는 어렸을 때 세자라고 불리지 않고 세손이라고 불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이 정조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정책 하면은 수원 화성의 건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상업의 중심지고요. 그리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거였습니다. 네, 계획 도시였고요. 그러면 이미 한양이라고 하는 조선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 있었는데요. 화성을 새로 건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국가의 이 중심을 새로운 도시로 옮겨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인 영조도 신하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탕평책이라는 걸 썼잖아요. 정조도 그 탕평책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왕권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새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도를 옮기는 거죠. 조선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아마 정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했죠. 인재 육성과 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는데요. 세종대왕에게 집현전이 있었다면 정조는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집현전은 여러분들 그 뒤에 아들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죠. 자,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 개혁, 할아버지에 의해서 제도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개혁들을 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죠. 이거 좀 수원 화성의 팔달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팔달문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장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조대왕이 화성으로 들어올 때는 이 북쪽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수원 화성 성곽이에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서울에도 네, 흥인지문, 그 다음에 숭례문, 그 다음에 도림문, 숙정문, 요걸 이렇게 이어서 이게 한양 도성이잖아요. 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죠. 네, 이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로 이 성곽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규장각은 어떤 곳이었을까? 네, 교과서 속으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규장각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던 왕실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역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규장각에서 정조는 여러 학자와 그 다음에 나라의 문제를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즉 정조에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죠. 규장각의 학자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왔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규장각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규장각은 어디에 있냐면요. 네, 궁궐 안에 있겠죠. 네, 바로 창덕궁 안에 있습니다. 네, 창덕궁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가을에 한번 가보면요. 매우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 한창인데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조그맣게 역사 속 여성 해서 네, 김만덕이 나와 있습니다. 장사로 큰 돈을 번 김만덕은 제주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굶주리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선행은 정조의 명에 따라 만덕전이라는 글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김만덕의 네, 영정 그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김만덕은 제주도 상인이고요. 제주도 특산물인 말총, 미역, 전복, 우황, 진주 이런 것들을 육지로 갖고 가서 육지에서 이제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으로 바꾸어서 와서 양반들에게 팔았다고 하고요. 또 제주도가 여러분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다는 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농사 짓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곡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육지의 곡물을 제주도로 갖고 와서 팔기도 해서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매우 힘들었었죠. 이때 이 재산을 털어서 백성들을 도와주었어요. 그 이제 내용이 1790년, 1794년 네,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배를 마련해서 곡식을 사들여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김만덕의 선행이 정조에게 알려져서요. 정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소원이 금강산을 가보는 거래요. 그래서 금강산을 갔다 오고요. 또 하나 대궐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궁궐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정조대왕이 김만덕에게 네, 특별히 대궐 구경도 시켜주는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네, 탐구활동입니다. 수원 화성 건설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제목이 일단 여러분들 수원 화성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네,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을 쌓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서양의 방법을 접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과 그 다음에 예술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6.25 전쟁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요. 수원 화성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는데 바로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책이 발견이 돼서요. 다시 이 책대로 그대로 지금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여기 나오죠. 화성 성역 의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페이지를 펼쳐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수원 화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정약용이 많이 생각나죠. 또 그래서 정약용이 이걸 만들었다 라고 해서 또 기억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거중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거중기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인데요. 약 7톤에 달하는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수원 화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도르래가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줄을 잡아당기면 요 밑에 달려있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높이 들어 올릴 수는 없어요. 보통 여러분 성벽을 쌓으면 이 성벽의 높이가 5, 6m 이렇게 되잖아요. 낮은 게 아니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성벽을 쌓을 수가 없지요. 그때 바로 동원됐던 게 농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농로는 지금 이것도 수원 화성박물관에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인데요. 지금 무거운 돌이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르래가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잡아당기면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거나 높은 곳으로 옮길 때 이거를 주로 썼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형거라고 하는 수레예요. 이 수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수평을 잡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돌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 수레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갈 때가 되면은 이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면은 수레 자체가 바닥에 닿거나 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오르막길을 가든 내리막길을 가든 여기서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수레 자체가 바닥에 닿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나 물체를 올려서 이동할 때는 여기다가 썼다고 이동할 때는 이 수레를 썼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은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네,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었으니까 뭐가 전략이 될까요? 그렇죠, 시간이 전략되겠죠. 어떤 시간이 전략되었을까요? 네, 성을 만드는 데 시간이 전략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튼튼하게 건설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건설을 하는데 시간이 전략됐다고 했는데요. 2년 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성을 쌓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쌓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책 합쳐서 정리를 할게요. 탕평책입니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요.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편찬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조 때는 규장각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설해서 새로운 중심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나타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조선 후기 사회 문제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